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시험 전공기초 화학 문제지 A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1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녹화를 한 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1번 문제인데요. 상온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0.1 몰농도 프로페인산 용액의 pH는 3으로 측정되었다. 이 산의 대략적인 Ka 값은 Ka 값의 평형상수를 구할 땐 분모의 산의 농도, 분자의 이렇게 써줄 수 있을 텐데요. 약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왜 약산이냐면 강산이라면 넣어준 만큼 pH가 넣어준 양이 0.1 몰농도이기 때문에 pH가 강산이면 100% 해리돼서 pH가 1이어야 되겠죠. 근데 pH가 3이라는 건 다 해리가 되지 않고 다 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건 강산 아니면 약산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산이라고 가정하고 뭐 공식을 아신다면은 pH H 플러스 값이 H 플러스 수소염의 농도가 10의-3승이라는 것이 루트 약산에서의 공식 C 농도 넣어준 산의 농도분의 KA로 구할 수 있어서 그냥 값을 대입해주면은 0.1 곱하기 KA가 10의-3승 양변에 제곱하고 KA 값 구하면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어림잡아서 푸는 것 외의 방식으로 푼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푸셔도 되고 위에서 제가 그냥 써준 이 KA의 정의에 의해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공식으로 방금 풀었고 정의에 의해서 풀면 0.1 마이너스 x만큼 해리되고 x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리된 것만큼 그것에 염기도 생겼을 거니까 x라고 써주면 결국엔 KA는 0.1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이 될 텐데요. 약산이니까 엄청 조금 해리됐다고 봤을 때 x는 5% 룰에 의해서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0.1 마이너스 x랑 0.1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KA를 구할 때 KA는 0.1 분모 그냥 그대로 써주고 pH가 3이니까 H 플러스 농도가 10의-3승이라는 거고 A 마이너스 그 짜염기도 10의-3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의-6승을 넣어주면 K 값 정리해도 10의-5승.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양이온 M2 플러스와 음이온 X2 마이너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 MX가 있다.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M은 원자 번호가 25번이고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의 1.2배이고 원소 X는 양성자 수가 8이고 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 화합물 MX의 화학식량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일단 M 먼저 구하면 양성자 수가 지금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25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수를 25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의 1.2배라고 했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1.2 곱하면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의 원자량은 55로 계산할 수 있고 X는 양성자 수가 8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8개라고 계산할 수 있고, 중선자 수는 원자 번호는 양선자 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중선자 수는 8이라고 계산될 수 있고, 그것에 양선자 수와 중선자 수를 더한 것이 원자량이기 때문에 16이라고 어림잡아 계산해 줄 수 있으면 55와 16을 더한 71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2번도 마무리되었습니다. 3번, 알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피트 2020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1번, 가운데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이다. 일단 알렌 구조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운데 있던 탄소는 결합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sp2는 결합이 3개여야 되기 때문에 sp2가 아니라 sp여야 된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으로 하고 끝나게 됩니다. 한번 그려보면 탄소가 3개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가운데 있는 탄소는 지금 수직 방향으로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이렇게 앞뒤로 p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p 오비탈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사이드 오비탈을 그려주면 이렇게 오비탈을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수평 방향으로 오비탈이 연결되었으니까 왼쪽이, 오른쪽은 수직 방향으로 오비탈이 p 오비탈이 있어야 되고, 이 p 오비탈은 수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네. 여기 초록색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P는 수평 방향. 그러니까 초록색은 수평 방향, 파란색은 수직 방향. 그러면서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양 사이드에 수소 2개가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앞뒤로 튀어나온 게 이미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2, 3, 4번은 다 맞는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산에 흡수시켜 물을 첨가하여 증류하면 아세톤이 형성된다. 그렇다고 하고요. 점구는 DD이다. 점군에 대한 내용이 일반하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긴 해요. 저도 포인트 그룹. 네. 그리고 4번, 양 끝의 수소들이 동일평면에 있지 않은 비평면 구조를 가진다. 지금 이 보기는 피트 2020년도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군과 반응해서 아세톤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은 이런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이 문제를 푸시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번과 4번은 무조건 아셔야 된다. 이 구조를 그리고 그 각각 탄소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 피트에서는 형식 전환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가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sp2, 여긴 sp 혼성 sp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무리 짓고 이제 4번은 다음 화합물 중 염기성이 가장 큰 것은, 보통 이런 문제는 일반화학보다는 피트 시절 유기화학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 MD 13년도 2013년 2015년 거의 한 10년 8년 전에 기출되었던 문제죠. MD에서 염기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전자들이 어디로 이제 편제되지 이렇게 널리 분포하지 않고, 그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염기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척도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피롤 같은 경우에는
피롤이죠. 피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방향 이 벤젠고리가 아니라 그 방향성, 그러니까 아로마틱을 형성하기 위해서 6개의 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6개의 전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방향족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으로는 잘 쓰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방향족에 포함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라 염기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이는 아닐린, 이 아닐린 구조도 질소에 있는 전자쌍이 고리 쪽으로, 벤젠 고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고, 마이너스 생긴 다음에 다시 이동하면 여기 또 마이너스 생길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생긴 다음에 다시 이동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벤젠고리 쪽으로 이렇게 비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비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제거가 되고, 이제 문제를 찍을 때 이제 아마 2번, 3번에서 결론이 나왔어야 돼요. 네, 1, 4번을 찍는 건 말이 안 되고 2번, 3번 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피롤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 분명 여기에 있는 지금 5시 방향에 있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성이 염기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리미딘 구조에서는 이 질소나 상관이 없죠. 둘 다 똑같은 질소이기 때문에 어떤 질소가 반응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자쌍이 있는 혼성을 보면 얘도 sp2에 있는 전자쌍이고, 이 전자쌍도 sp2에 있는 전자쌍입니다. 그럴 때 지금 보면은 둘 다 sp2에 있는 전자쌍이고, 그리고 한 칸 질소에서 한 칸 띄어서 질소가 있고, 이 왼쪽 2번에서도 이 비공유 전자쌍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질소 기준으로 한 칸 띄어서 질소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가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아마 그 영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염기성은 결국엔 얼마나 내가 잘 가서 이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나 잘 가서 수소와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수소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창 같아야 돼요. 창.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창 같다는 의미가 SP3보단 SP2가 더 이제 반응을 잘하고, SP2보단 SP가 더 반응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뭐 SP3는 주변에 3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쳤을 때, SP2는 이런 모양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SP는 이런 모양의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원소가 있다고 쳤을 때, 중심 원자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여기 이 옆에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거죠. 이 창 모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일자인 모양이 가장 좋은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있을 때. 그럼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논리로 보면 2번과 3번을 결정할 때 어떤 게 더 좋냐면 영향은 다 똑같거든요. 지금 영향은 sp2 똑같고 sp2 똑같고 탄소 한 칸 띄어서 질소가 있는 거, 탄소 한 칸 띄어서 질소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방향성 그걸 띄는 그 전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양을 봐줘야 된다는 건데, 이 모양, 직선, 이 일직선의 구조. 그러면 지금 지우고 생각해 봤을 때, 지우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로 그려볼게요. 따로 그리면 지금 이 오각형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오각형으로 질소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피라미드는 육각형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육각형에. 그럼 오각형의 이 각도랑 육각형의 이 각도랑 이제 봤을 때 어느 게 더 창의 모양을 띠고 어느 게 더 주변에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이제 스스로와 반응할 수 있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각도가 더 좁을까요? 오각형이 더 좁겠죠. 오각형이 더 좁습니다. 오각형이 더 좁으면 오각형이 더 창 모양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연비성 수소와 더 반응할 수 있는 건 오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론해서 찍으면 이렇게 이제 비편제가 됐는지, 비편제가 되어서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편제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향성의 아로마틱 거기 이제 그 전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주변에 전기음성도가 있는 원자들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게 많은 거죠.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구조였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찍고 넘어가고, 이제 5번. 많은 촉매 반응에서 반응물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가 아래 그래프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반응물 농도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반응물 농도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런 반응물과 반응 속도, 이런 거를 우리가 생물에서도 많이 봤죠. 미칼레스 멘텐식에서도 이런 그래프 개형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엔 그 이유가 막단백질과 효소에서 기질이 포화가 됐을 때 이제 결국에는 반응물을 넣을 때는 점점점 이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다가 포화가 되면 반응 속도는 이제 그 막단백질과 효소가 낼 수 있는 그 반응 속도의 이제 최대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포화가 되니까. 이제 포화가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포화가 되는 거다 결국엔. 그래서 이제 그 포화의 개념이 들어간 보기를 고르면 반응물이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에, 아니 반응물은 계속 있는 거죠. 반응물은 여기 0이 아닌 이상 반응물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역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반응 속도 아예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반응 속도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반응이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아까 말했지만 이 포화라는 개념이 들어간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3번. 촉매의 활성 부위가 화합물에 의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포화랑 맞는
보기 같고요. 그리고 촉매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분해되었기 때문에 이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촉매는 아예 변하지 않는 거니까 답은 3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번도 이렇게 끝이 나고 6번 일정 압력 하에서 화학 반응을 하였을 때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항상 동일한 경우에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동일한 경우만. 엔탈피와 전체 개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식을 쓰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델타 PV라고 쓸 수 있고, 이걸 또 다르게 쓰면 델타 E는 플러스 PV는 nRT에 의해서 n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엔 델타 E와 문제에서 지금 델타 H와 델타 E가 지금 항상 동일한 경우만 생각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뒤에 있는 PV는 nRT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면 몰수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T가 변하면은 델타 H와 엔탈피 변화와 개의 전체 에너지 변화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많지 않고요. 왜냐면 T가 변하면 같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할 때도 온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N이 변하면, 몰수가 변하면 델타 H와 델타 E가 같지 않아서 이것도 나도 옳지 않은 보기. 부피가 일정할 때. 그럼 부피가 일정할 때니까 다는 지금 여기, 가나는 여기서 컨트롤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V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조건에 일정 압력 하에 화학 반응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압력의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럼 압력의 변화랑 부피 변화 없으니까 델타 H와 델타 E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거는 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6번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표를 이용하여 300K에서 C 6개, H 6개, 뭐 벤젠이겠죠. 벤젠일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벤젠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뭐 벤젠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얘의 표준 생성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생성 에너지를 구하려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식은 델타 G 제로는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 이렇게 이제 식을 떠올리면 되는 거고, 표준 이제 생성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가장 뭐 안정한 물질들이 있겠죠. 가장 안정한 물질들에서 지금 가장 안정한 물질들에서 이 C6H6의 액체가 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이제 흡열 반응을 통해서 흡열 반응 뭐 델타 H가 뭐 플러스니까 흡열 반응이겠지만, 뭐 자유 에너지의 변화가 지금 124만큼 이제 자유 에너지 변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체 이 델타 이 C6H6 이 친구, 이 기체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는 물음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장 안전한 상태의 원소들에서 이제 이 기체까지 만들어질 때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가 이제 물음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이 액체에서 이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이제 차를 구하면 차는 결국에는 나중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는 거죠. 반응물을 빼고 이 값이 델타 G F 이제 뭐 기체에서 델타 G 뭐 액체를 뺀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의 이제 차가 우리가 쓴 공식에서 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의 차가 되면 된다. 그럼 이제 식은 다 세웠죠. 그러니까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밑줄친 거를 식을 풀어보면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가 결국에는 이제 이걸 풀어서 쓰면 델타 H 제로인데 여기가 이제 기체의 에너지에서 델타 H 액체의 이제 그 엔탈피 값을 빼준 값 마이너스 온도가 300 켈빈이라고 했고 여기서 델타 엔트로피도 계산을 해주면 270 마이너스 270 제가 숫자를 바로 쓰면 안 되죠. 공식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S 제로 기체 마이너스 S 제로 액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건데 숫자를 대입해서 쭉 써볼게요. 위에서 물음표 마이너스 124는 다 각각 1몰이니까 그런 거 이제 몰수 같은 거 고려해주지 않고 자료에 나온 숫자만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가로 83 마이너스 49 빼기 300 그 다음에 기체에서 270 빼기 173 이렇게 해주고 이 엔트로피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단위죠. 여기까지는 켈빈 K줄인데 여기는 그냥 줄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되는 거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계속하면 여기는 34 마이너스 0.3 곱하기 97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제 마저 계산을 하면 34 마이너스 이걸 계산을 하면 100으로 하면은 결국에 30이 나오고 빼기 0.3 곱하기 3 해주면 되니까 29.1이 나오고 여기서 계산을 하면 4.9가 나오죠. 그럼 결국엔 4.9가 물음표 마이너스 124라는 답이 나오니까 답은 물음표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124를 이항해서 답을 체크하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낮았던 게 아니라 이제 더 높았던 거죠. 128.9가 나오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7번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풀겠습니다. 8번은 원소 M 보기와 같은 두 단계 반응 불균형 반응식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불균형이니까 균형으로 그 개수도 더 맞춰야 되는 거고요. 물 좀 먹겠습니다. 개수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0.696g M2O3를 출발 물질로 하여 단계 2에서 생성된 HCl을 중화시키는데 0.5 몰농도 NaOH 용액 120ml가 소모되었다. 원소 M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문제를 미리 풀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8번에서는 조건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한계 반응물에 대한 조건인데요.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한 개 반응물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할 이 M2O3가 한 개 반응물이어야 되고, 지금 이 탄소 고체와 염소 기체는 충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반응시켜줄 이 출발 물질이 전부 다 반응된다는 가정이 필요해 보여요. 문제가 성립을 하려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조건을 말씀드리는지도요. 그래서 일단 반응 계수 먼저 맞춰야 되는데요. 반응 계수는 M2O3니까 M이 두 개죠 일단. 그럼 여기에 그냥 여기 두 개를 쓰고 지금 여기 염소가 또 6개니까 여기 3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염소 맞췄고 M도 맞췄고, 그러면 C랑 산소만 맞추면 되는데 산소가 지금 3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산소 3개를 맞추면 탄소는 자연스럽게 3개가 되고, 그럼 여기 왼쪽에 반응물에 탄소 3개를 맞추면 다 각각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균형을 다 맞췄습니다. 반응 균형을 개수를 맞춤으로써요. 그리고 밑에도 맞출 건데요. 밑에도 맞출 때 지금 염소를 맞춰보면 염소가 지금 3개 있고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3개라고 했을 때, 여기가 3개라고 해주면 지금 여기가 2분의 3이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M도 하나, 그 다음에 염소 3개, 그리고 수소 3개, 그러면 수소 3개니까 2분의 3. 그런데 분자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양변에 다 2를 곱해줍니다. 다 2를 곱해주면 2, 3, 2, 6 이렇게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단계 2에서 생성된 HCl을 중화시키는데 NaOH가 필요한데, NaOH를 지금 얼마큼 넣어줬냐고 했냐면 0.5 몰농도 120ml 소모되었대요. 그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이게 몰수인데 0.5 몰농도 곱하기 120ml라고 했기 때문에 몰수는 60ml이 나오고, 결국에는 지금 60ml이 염기가 소모돼서 염산 60ml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중화시키는데 이만큼 필요했다니까. 그리고 산과 염기가 지금 1대 1이기 때문에 60ml 소모되면 60ml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0ml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60ml이 생겼다는 거니까 지금 M 고체도 이제 20ml 생겼을 거고, 반응물을 보면은 2대 3대 2대 3이 6이니까 MCl3가 20ml 있었다는 거고, 지금 이 수소 기체는 사실 얼마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얼마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ml이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20ml이 생겼다는 거고, 여기 20ml이 생겼다는 건 처음에 지금 10ml이 반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조건에 이런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았냐면, 한 개 반응물이 얘가 아닐 경우에는
M2O3가 아닐 경우에는 1대2 이 비율이 형성되지가 않죠. 1대2 비율이 형성되지가 않게 됩니다. 네. 탄소가 부족해서 다 반응했다면 M2O3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보이시면 딱 30mm몰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30mm몰씩 있다고 생각을 하면 딱 20mm몰 생성되고 이렇게 반응이 차차차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5mm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15mm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여기는 지금 5mm몰만 반응을 했을 거고 5mm몰만 반응을 해서 20mm몰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 조건을 안 써준 이유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맨 마지막에 중화시키는데 60mm몰이 생성되었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20mm몰이 있어야 되고 이 20mm몰이 생기려면 무조건 또 이 앞에 출발 물질이 10mm몰이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무조건. 네. 왜냐면 앞에서 5mm몰이 반응했다고 치면은 뒤에는 10mm몰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건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20mm몰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 단계 2 마지막 생성물의 양을 줬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 반응하는 그 양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경우에는 조건을 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주지 않은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에 60mm몰로 컨트롤해서 앞에 추면 물질이 10mm몰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하세요. 한계 반응물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왜냐면 이걸로 낚시할 수가 있거든요. 한계 반응물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10mm몰은 0.01몰이니까 이게 10mm몰이죠. 10mm몰이 몇 g이냐면 0.696g이니까 1몰은 100을 곱해주면 69.6g이 될 테고 69.6g에서 산소 3개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원자량 한 개가 16이니까 곱하기 3을 해서 48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1.6이 나옵니다. 21.6인데 얘는 지금 M 2개의 질량이죠. M 2개. 그럼 M 하나는 결국엔 질량이 얼마냐면 10.8이 나와야 돼요. 1몰이 10.8g 인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헬립의 붕탄질산 그거를 해봤을 때 수헬립의 이제 붕소가 5번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건 붕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붕소의 원자량을 찾아보니까 10.8111g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9번 아래와 같이 이 분자의 기체 X가 반응하여 한 분자의 기체 Y를 형성하였다. 밀폐된 용기에 초기 유기압의 기체 X를 넣고 400켈빈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더니
평형에 도달하여 전체 기체 압력이 4기압이 되었다. 이후 온도를 300켈빈으로 낮추었더니 반응 종결후 3.5기압으로 변하였다. 이 경우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조건을 쓰면 처음은 6기압 400켈빈 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반응을 진행했다. 반응을 진행하니까 4기압 4atm 400켈빈. 그럼 압력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조건에서 지금 조건을 봐야 되는 게 여기 밀폐된 용기라고 했어요. 밀폐된 용기니까 그냥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부피 변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럼 PV는 nRT에서 부피의 변화가 없고 압력의 변화가 있을 때 온도도 변하지 않았는데, 압력이 변하려면 기체 분자수가 변해야 돼요. 근데 압력이 줄었으니까 기체 분자수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정반응을 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처음에 6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중에는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4분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식을 다시 새로 써서 처음엔 6분자가 있는데 이제 2개씩 반응하니까 -2a를 써주고, 생성물은 a만큼 생길 거고, 그럼 6-2a 더하기 6-2a는 반응물, a는 생성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 기체 분자량이 4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분자량이 아니라 몰수요. 죄송합니다. 몰수가 4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6-a가 4이기 때문에 a는 2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x는 2, y도 2. 반반 형태가 돼서 이 4atm과 400켈빈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가번에 400켈빈에서 반응 후 y의 몰 분율은 0.5이다. 몰 분율 계산할 때 전체 몰수분의 그 가지고 있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몰수량 하면 0.5가 나오죠. 그래서 간은 맞다. 그리고 이제 나를 풀어야 되는데, 온도를 300으로 낮췄대요. 근데 온도를 300으로 낮췄는데 압력까지 변화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방법은 압력이 일단 3.5기압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밀폐된 용기이기 때문에 부피는 안 변하는데 압력이 3.5니까 우리가 처음에 6개 6기압 V, 압력이 6개의 몰수 R, 그 다음에 T 4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여기가 식이 PV는 nRT에서요. 그럼 지금 압력이 3.5니까 전체 식에다 12분의 7을 곱해줄 겁니다. 12분의 7을 곱해주면 2분의 7V 3.5기압이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도 12분의 7을 곱해주면 그럼 1400R이 계산이 되거든요. 결국 1400R이라는 건 3.5기압의 V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300으로 낮추었고 3.5기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몰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수를 모르는 거죠. 온도만 낮추고 몰수를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3.5기압에 몰수를 모르니까 몰수 n이라고 놓고 곱하기 r 곱하기 300.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얼마여야 돼요? 1400r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n을 구할 수 있죠. n. 왜냐면은 1400이 나와야 되니까. n은 그럼 3분의 14가 나옵니다. 그럼 3분의 14라는 값은 4보다는 크죠. 4는 3분의 12니까.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 4개의 몰수였던 이 기체들이 4보다 커졌으니까,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내려갔죠. 400에서 300으로. 근데 지금 기체 분자수는 증가했죠. 그럼 정반응, 역반응? 역반응을 한 거죠. 온도가 내려가서 역반응을 하였다. 온도가 내려가서 역반응. 그럼 온도를 올리면 정반응. 그럼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인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한 겁니다. 보통 피트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내림, 오름으로도 흡열 반응을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기압인데 3.5기압? 온도를 내렸는데 기압이 줄었어? 온도를 내렸는데 기압이 줄었네? 그러면은 발열 반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온도가 내려갔고 기압이 줄었으니까 분자수가 준 거겠지 하고서는 그냥 발열 반응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뭔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분자수가 줄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도가 줄어서 기압이 준 거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온도가 준 것과 기체 분자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온도가 낮아졌고 기압이 줄었으니까 분자수가 줄었겠지, 기체 분자 몰수가 줄었겠지, 그럼 정반응 같겠지. 그럼 온도 낮아졌을 때 정반응이니까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까지 다 분자수까지 다 고려하면 이제 역반응을 한 거고 분자수가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제 나번을 풀어야 되는데, 나번은 이제 평형상수잖아요. 평형상수는 x의 압력 이제 px의 제곱분의 py 이렇게 풀면 되겠죠. 평형상수는. 그럼 이제 각각의 압력을 이제 넣어줘서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건 그냥 3.5가 그냥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 px 더하기 py가 3.5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역반응을 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px가 py보다는 어떻게 되겠죠? 클 거예요. 왜냐면 역반응을 하잖아요. 역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크게 될 텐데, 그러면 큰 거를 제곱하고 작은 거를 분자에 쓰면 kp는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런데 이제 kp가 3.5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틀리다 라고 보셔도 되고, 결국엔 px랑 py를 각각 구해보셔도 되는데, 이 기체 지금 값 구한 이 3분의 14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체 각각의 몰수를 구하면 px는 3분의 10이 나오고 py는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x는 2.5가 나오고 py는 1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내가 구하고 싶다 식을 그럼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굳이 넣어서 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냥 정성적으로 푸셔도 돼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px가 더 크겠네. 근데 더 큰 걸 제곱하는 거 분모분의 더 작은 거 그럼 1보다 작겠네. 그럼 나는 아니겠네. 그럼 나 지우고 답은 1번이겠네 하고선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9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10번은 아르니우스랑 반트호프식을 이용한 그래프 개형을 나타내고 그걸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는 정반응 속도 상수 k와 온도 t, 다는 평형상수 k와 온도 t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예측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르니우스식은 간단하죠. 반응 속도 k는 a 곱하기 마이너스 RT분의 EA 이렇게 될 수 있고, 오른쪽에 평형상수랑 온도와의 관계에서는 반트호프식을 쓰면 ln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의 유도는 아마 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마 유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반응속도에서 많이 보는 식이니까 ln 자연로그를 붙이면 ln k는 ln a 빼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을 체크하면 되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는 A 반응이 B 반응보다 크다. 기울기가 크면, 지금 활성화 에너지는 기울기죠. 기울기가 이거이기 때문에 음수를 빼고 지금 기울기의 크기 절대값만 보면 EA는 B가 더 큰 거죠. 그런데 1번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리다. 그쵸? 틀리니까 땡. A 반응과 B 반응은 농도를 조절하면 기울기가 같을 수 있다. 농도를 조절한다고 해서 같아질 수는 없죠. 활성화 에너지를 크기를 변경시키려면 촉매를 써야겠죠. 촉매. 뭐 A의 정촉매를 쓴다거나 A의 정촉매가 아니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B가 더 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면 지금 얘가 A, 얘가 B라는 거죠. 그럼 B를 A에 맞추려면 촉매를 써야 되고, 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같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도를 조절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C는 지금 발열 반응이다. 지금 C는 기울기가 양수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려면 델타 h 제로가 0보다 작은 음수여야 돼요. 음수라는 건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그렇기 때문에 C는 발열 반응 맞다. 그러면은 여기가 발열 반응이니까 여기는 D는 흡열 반응일 거고. 그렇죠? 네. 이 그래프를 따라가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높여주면 K가 증가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점점점 0에 수렴한다는 거니까 0에 수렴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이 지금 D 그래프, 온도가 증가할 때 K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되고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고, D는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D 반응을 지금 보면 그래프가 끝까지 가 있진 않지만 D에서는 지금 개형을 그려서 이어도 0보다 지금 큰 상황인 거죠. 0보다 큰 상황이니까 델타 S 제로가
지금 양수일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은 금속 산화물 MO는 CO2와 반응하여 MCO3를 형성한다. STP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0도씨 1기압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0.4g MO를 244ml CO2와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20ml CO2가 남았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계 반응물은 이 MO가 되는 거겠죠.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다. 한계 반응물이 될 거고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럼 보면 MO는 지금 0.4g이 반응을 한 거고 CO2는 224ml가 반응을 한 건데 이건 0.24L가 반응한 거라고 볼 수 있고 STP 상태에서 기체 1몰은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 종류 상관없이 22.4L를 차지하고 있으면 1몰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몇 몰이 반응했냐 이거죠. 결국에는 몇 몰이냐면 0.01몰이 0.224L니까 0.01몰이 반응한 거고 얘가 0.01몰 반응했을 때 MO도 0.01몰 반응했을 거고 생성물도 0.01몰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미리 구해놓으면 44g인 거고 MO는 지금 모르는데 0.4g이 0.01몰과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0.4g이 다 반응했다고 했고 그 반응한 양이 0.01몰이잖아요. 그래서 1몰은 40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몰 분자량을 위에 다 써봤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생성되는 친구도 84g이 만들어지겠죠. 1몰이 반응했다고 쳤을 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금속 M은 마그네슘이다. 40g을 봐야겠죠. 40g에서 지금 산소가 16 그리고 M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산소 M이 차지하고 있는 게 24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M은 지금 Z가 12래요. 그러면은 Z에다가 곱하기 2한 게 원자량이 되니까 마그네슘이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계 시약 그리고 한계 반응물 한계 시약 한계 반응물 MO 맞죠. 그리고 생성된 물질 MCO3의 질량은 1몰일 때 84g 얘가 1몰일 때잖아요. 근데 반응한 건 결국엔 0.01몰이니까 0.84g 이것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4번.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STP에서 22.4L 이온이 1몰인지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보기의 기체들을 나열한 것은 이건 그냥 주는 문제죠. 상식이죠.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우리 이산화탄소 매우 영향을 주고 CFC도 매우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들어보지 못한 건 저는 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염소 기체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의 주법인 이제 CO2 달을 이제 앞으로 빼줄게요. 그럼 답은 사실 2번으로 끝나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CFC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이렇게 되고 염소기체가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답이 2번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일반화학에 있는지 일반화학 교재나 기본서 전공서에 뭐 줌달이나 이런 책에 있는지 제가 줌달을 안 뒤져봐서 실버버그나 이런 데 있는지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도서관 가서 이런 뭐 생각해보기나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번 화합물의 성질에 대한 비교와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HCl, HI 산의 세기 지금 물어보는 거 먼저 보면 산의 세기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끓는 점 오름 뭐 총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결합각 비공유전자쌍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끓는 점은 이제 분산력 지금 수소 결합이 없기 때문에 분산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유들을 보면 1번 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 지금 HF, HCl, HBr, HI 이렇게 갈수록 이제 강산인 걸로 이제 생각이 됐을 때 전기 음성도 차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센 거는 F일 텐데 그러면은 수소와 그 할로젠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본다면 이 순서로 가야지 이제 산의 세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HF가 차이가 제일 크니까 산의 세기도 HF가 가장 커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1번이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아니라 결합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HI는 이렇게 붙어 있고 HBr은 이렇게 붙어 있고 HCl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이제 기니까 결합을 끊기가 쉬운 거죠. 단단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고 넓게 이제 묶여 있어서 누가 와서 탁 끊을 때 쉽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아니라 결합 에너지 차이 때문에 산의 세기가 차이가 나는 거라서 답이 1번이고, 이제 끓는 점 오름 수용액에서의 이온의 수. 끓는 점 오름에서는 이제 총괄성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총괄성을 따질 때 이제 총괄성은 정의를 보면 그 용액에서 얼마나 그 입자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총괄성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3번은 결합각을 볼 때는 물과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에는 지금 비공유전자쌍이 2개, 여기 암모니아에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그래서 지금 결합각을 보면 물은 104.5도, 암모니아는 107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공유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집니다. 그 결론을 보면 지금 HF는 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물에 수소 이온이 붙은 건
암모니아와 유사한 경향성을 띌 테니까 결합경의 경향성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4번은 분산력은 끓는 점. 이게 수소결합도 없고 수소결합이 없잖아요. 수소결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분자들의 분산력은 얼마나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끓는 점이 더 크겠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래서 4번에도 표현적 차이, 이것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고 14번은 지금 화학 실험을 하는 동안에 유의할 사항으로 기술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부분은 그냥 지식적인 면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혹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계속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두 번 또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서 지금 맞는 거 먼저 설명하면 1번 맞고요, 3번 맞고요, 4번이 맞습니다. 근데 2번은 틀린데 2번 저번 기출문제,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옳은 걸로. 용매 정제 후 남은 나트륨 분석은 터셔리 부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입니다. 에탄올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냥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렇다는 거죠. 저도 이거 왜 에탄올로 제거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유는 잘 모르고요. 그냥 에탄올로 제거해야 된다고 하네요. 뭐 전에 기출 문제나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런 실습 실험 뭐 그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보면 남은 금속은 에탄올로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번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15번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저는 좀 쉬겠습니다. 15번은 리튬 이온에서 이제 세 번째 전자껍질 상태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재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수소가 아니라 리튬이라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에너지를 보면 그 에너지는 이 원이 수소 기준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수소 원자에서의 이제 선 스펙트럼에 관련된 에너지가 이 원이고, 근데 이제 수소가 아니라 일반화 시킬 때는 이 N은 이 원에 뭘 곱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Z 플러스가 그 이제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그 원자 번호. 근데 리튬은 지금 수헬리하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그래서 지금 3번이기 때문에 Z가 9가 되는 거고 에너지가 9배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9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라이먼, 발머, 파센 이렇게 뭐 파장들을 하잖아요. 보통 파장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장은 9배 커지는 게 아니라 9배 작아지는 겁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자회부에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에서 자회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리튬에서는 이 자회부에 있던 게
9분의 1배만큼 축소돼서 지금 이 라이먼 계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쨌든 9분의 1만큼 파장이 축소가 되겠다.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식을 써보면 HF, 에너지는 HF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에너지의 변화량, 이것은 전자 껍질의 차이에서 여기서 나오는 리드베리 상수 RH를 곱한 이 값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쓴 건 리튬이 아니라 뭐죠? 수소죠. 수소에서의 이제 그 에너지 차이를 쓴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금 이 진동수만 보면 F가 진동수니까 결국 첫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의 값을 계산해주고 H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값을 넣어주고 계산을 해주면 9분의 8 RH가 나올 텐데, 여기 곱하기 H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다 하면 이 보기가 어디에 있냐면, 보기가 이제 1번에 있죠. 그래서 1번 찍고 넘어가면 이제 틀립니다. 왜냐? 저희는 지금 계속 수소를 구했잖아요. 수소. 근데 수소가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선 리튬이죠. 리튬. 근데 이제 진동수는 에너지랑 이제 비례를 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9배라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9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9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과가 되고 결국에 답은 3번 이렇게 되면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진동수로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지만 나중에 가서 파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장에 대해서 물어볼 기출 문제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마치고 풀이를 마치고, 이제 다음 16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촬영에서 녹화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시다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나 제가 설명한 거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